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나오고 2022년도에 공법과 관련되어 주요 개정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사항들은 올해 바로 시험에 연결되는 것들이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서 본 시험에 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바로 우리 교재 28페이지입니다. 제한을 위한 동의 기준. 국토계획법에서는 기환경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하고 기반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집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비행정청이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안 제한 대상으로서 기지 산대 입, 다섯 가지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데 2021년까지는 제한 시의 동의 요건으로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과 관련되어서는 국공을 제외한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산대에 있어서는 국공을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 없었는데 2022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경우에도 지산대와 동일하게 국공을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되어 동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동의 요건으로서 자개생에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면적은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었죠. 그리고 자개생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50% 이상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된 동의 요건 외 그 밖의 요건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45일 이내 입안 여부 결정하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사항이었죠. 그래서 개정된 이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 각국 구분에 따른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위 양가리 1호에 해당되는 제한이라고 하면 바로 기반설입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2호, 3호, 4호라고 하면 지산 대입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52페이지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특례입니다.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 지역 등이 결정되게 되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의 규제인 행위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의 경우는 조례 아니죠. 자연철학지구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에 행위 제한 받도록 되어 있고 집단철학지구는 개특법령입니다. 고도지구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개발계획 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행위 제한 받게 되는데 만약 지구 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면 지구 단위 계획 따른 건축 제한 받도록 되어 있고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이죠. 그리고 개발 계획 등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해당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시가 조정 구역의 경우에는 국토 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개특 법령이죠. 그러면 이러한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에 있어서는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각각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하지 못한 건축물을 구분하는 것을 법에 정해놓고 있는데 워낙 종류 많기 때문에 우리는 6개 건축물과 관련되어 건축 가능 여부를 정리하셨습니다. 아파트 기억나시죠?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전용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법령상 건축할 수 없지만 조례는 가능하다. 그리고 보존육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것 아예 건축할 수 없더라. 이 정도 살피시는 게 2종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었습니다.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숙박시설은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축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는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 묘지 관련설은 녹간농자에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묘지 관련설의 경우는 사람 거의 살지 않는 곳에 건축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관련되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567, 9887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거적, 상업적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135에 53, 19 정리하시면서 주거적, 상업적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놓습니다. 어차피 행위제한과 관련되어 매년 이 3개 중에 하나를 반복해 시험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폐율 용적률 적용 특례와 관련되어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추가시킨 게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 완화의 중첩 적용입니다. 이 법,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법 등의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하게 된다고 하면 개별법의 용적률 완화 사항들을 동시에 적용하여 좀 더 크게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해당 용도 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쳐 기반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충분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500%이고 그 500% 범위 내 조례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조례에 따라 보통 400%이거든요. 그것 완화했을 때 500% 이내라고 하면 중첩하여 용적률 5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지만 그 500이 아니라 550, 600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쳐 용적률 한도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12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해당 건축물이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용적률 완화시켜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식은 공동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을 1.2배 완화시켜주는 게 있고요. 120% 완화시켜주는 것이 있고 지인형형 건축물 인정받게 되면 용적률 등을 115% 완화시켜줍니다. 공개공제의 경우에도 1.2배, 120% 완화시켜주는데 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었을 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대상 건축물에 공개공제를 따로 설치하여 건축법상 용적률을 완화하게 된다면 이를 중복하여 완화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을 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용적률을 중첩하여 완화하게 되었을 때 해당 용도 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쳐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걸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올해 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83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도시계획설 부지의 개발행위입니다. 여기 도시계획설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면 그 지형도면에서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것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3단계 시행자가 실시계 고시 후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하기 전에는 개인 사유지일 수 있습니다. 그 개인 사유지랄지라도 도시군 계획설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 규정으로서 단서를 함께 살펴보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도로법 등의 도시군 계획설 설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점용 허가 받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하는 경우, 여기 도로 등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 받음으로써 일반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로법 등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한 건축물, 공작물 설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및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연료 전지 설비 설치하는 경우, 그래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그 주차장 지붕 만들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해 놓는 것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지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이용이나 장래 확정 가능성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재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가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하는 경우, 이게 올해 개정되었는데 코로나와 관련되어 재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가설 건축물 건축,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재복구 또는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그냥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고 임시 사용하게 되는 가설 건축물, 그래서 존속기간 3년 이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가설 건축물은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데 가설 건축물의 말 대신 그냥 건축물을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것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입니다. 준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준주거적의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13분으로 번호를 변경시켜줍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것과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도시적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정택 10년, 시공 30년이라는 말 기억하신다면 필수적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이죠. 그리고 비도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세 곳이 가능한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개입니다. 계획관리적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하죠. 그리고 이런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 5가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채관도, 최저한도, 이러한 5가지가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배형 3건, 이러한 것들은 이미 사항이었던 것 기억나시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데, 이 도시지역과 관련되어서는 100, 120, 150, 200% 완화시켜주는 것이 원칙이고,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주차장, 높이 제한 없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곳이라고 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시켜주고,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시켜주게 되는데, 2021년도에 준주거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게 되었을 때, 복합 기능 확보를 위한 준주거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게 되었을 때,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임대토를 건설하여 기부 전하게 되면 용적률을 140% 완화시켜주고,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200%까지 완화시켜주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이걸 올해 2020년도에 법을 개정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을 지정하게 되면 용적률을 140% 완화시켜주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와 관련되어 실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지역 중에 준주거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용적률 최대 140, 채광 확보를 위한 건폐율 높이 제한 200% 완화시켜주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용적률 140% 완화시켜주는 게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보셔야 되죠. 그래서 11번은 준주거지역과 관련되어 기반서를 나라에 기부 체납하게 되었을 때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이고, 이번에 12번 함께 오십니다. 준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준주거적 규정 없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산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중에 주거산업고밀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빈집정비법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14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되어 12번과 관련된 사항들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사실 준주거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었을 때 공공시설 설치하여 기부 체납하게 되면 용적률 140% 완화시켜준다. 그걸 내기에는 지문이 참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12번과 관련된 개정사항 살펴보게 된다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 또는 주거, 상업, 고밀 지구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했을 때 용적률 140% 완화시켜준다. 지문 깔끔하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정된 12번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여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되어 주거, 상업, 고밀 지구 보통 역세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많은 주택 수요가 발생하는 장소이고 이러한 곳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용적률을 140% 완화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시행하게 된다면 용적률을 140% 완화시켜주게 되는데 이러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규모는 작지만 정비사업할 규모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가 많은 것으로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해당 지역에 충분한 임대주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이 사항은 작년 개정사항과 올해 개정사항 고려해서 시험에 나올 필수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실 것은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100%, 높이 제한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시켜주는데 준주거지역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용적률은 140입니다. 채광학벌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은 200% 완화시켜준다. 그 생각하시면서 올해 개정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은 6월 달에 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개정 당시에 성남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 대장동 방지법이라 해서 도시개발법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사항들은 바로 시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관계되어 있는 14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기초조사 임의사항이고 주민 공람 절차,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정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 절차 거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정사항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대상에 국가계획과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걸 50만 제곱미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TV에 나왔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그 단위 면적이 97만 제곱미터였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지정권자인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대장동 사업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 대상을 50만으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취지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디귿 삼켜보십니다.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장과 협의해야 되죠.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장동 방지법이라는 것 이해해 놓습니다.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가출 요건으로서 면적 요건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저 면적 요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게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50만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는 두 번 나오는 것이죠. 우선 비도시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단위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이라면 3만 이상, 주거적, 상업지역, 자유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0만은 공공기관장 등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하고자 한다고 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죠. 그리고 50만 제곱미터는 방금 보셨던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틀리죠. 국장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지정권자가 되는 것은 천국이 요청 제안뿐이었습니다. 저 천국이에 국가계획이라는 것 없었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원칙적인 지정권자인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이야기고요. 도시개발법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은 공청의 필수적 개최 대상이죠. 100만 미만일 때는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할 수 있는데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330만은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주거, 상업, 위락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 기능 갖춘 개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330만 이상인 때 도시개발 사업이 실패하여 해제하게 되었을 때 그 기간을 2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모전 실시한 경우에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등의 비개발 용도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그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구역 지정 후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계획 수립한 날부터 3년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그 다음날 해제되는 것이죠. 다만 그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년, 3년이 각각 5년으로 조정되었었죠. 최근 기출문제 출제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꼭 한번 살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41페이지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 대상은 대장동 방지와 관계된 사항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한번 숙지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3을 새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공시행자와 민간 참여자의 법인 설립입니다. 이게 대장동 방지법과 관계된 사항으로 이윤율 제한에 관한 사안이 되게 됩니다. 사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김땡땡이라는 분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바로 공공과 민간이 법인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공공의 지분이 50% 초과하게 되면 해당 법인은 공공으로 인정하여 도시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을 때 그 필요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용 시에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설립과 관련된 사항들을 꼭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엔 시험에 나올 일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 출자자와 법인 설립하여 도시화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계획 줄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저 공공과 민간이 법인 설립하여 도시화 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저 민간에는 도시개발조합은 제외시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 사업하는 자이고요. 이들은 합자법인의 주체, 당사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공과 도시개발조합이 법인 설립하여 도시화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에는 총사업비, 예상 수익률, 공공과 민간의 출자, 역할 분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장동 개발 사업 최초 법인 만들 때만 하더라도 예상 수익률이 한 2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 2천억이 1조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상 수익률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었을 때와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 갭 차이 때문에 TV방송에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민간 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기준 등을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 가지가 사업계획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공시행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모 방식으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해야 한다. 여기 공모 형태라고 하면 경쟁 입찰 형태로 민간 사업자 선정한다는 이야기죠. 다만 민간 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법인 설립하는 때 민간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모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공모 방식 외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 수의계약 형태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 민간 참여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그래서 토지 면적부터 소유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대상 지역이 도시 지역에 해당할 것. 가로 속에 개발 제한 구역 제외한다. 사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대장동 자체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집단 취락지였습니다. 그 집단 취락지구 97만 제곱미터에 걸쳐 도시화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아마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을 제외한다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대상 지역 토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우리가 알고 계시길 97만 제곱미터인 대장동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7,000세대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했었거든요. 지금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한 600세대, 700세대 정도의 아파트 개발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대장동과 비교하게 된다고 하면 한 10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것이 제안과 관련된 민간 참여자 선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업 방지할 목적으로 제안에서 민간 참여자로 선정되고자 한다고 하면 대상 지역의 토지 면적을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개정했다라는 것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충족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준에 있어서는 면적 요건과 개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은 제한하에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상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에 해당할 것. 그래서 공업지역이라면 3만 이상,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역이라면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0만 미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공업적 3만과 주거적 등의 1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주상공원 당연히 개발 용도이죠. 그리고 5번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법에 따른 개발 제한되는 지역 아닐 것. 대장도개발사업 예정지에 2급 천연기념물 서식지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호조치와 관련되어 약간 무리한 절차를 밟았다 해서 곽땡땡이라는 분 아드님이 50억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 참여자가 제안하고자 할 때 가출 요건으로서 이러한 5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고 오지 쓴다와 관련된 문제로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 요건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에 도시역 중에 개발 제한 구역을 제외한다. 그리고 제한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걸 꼭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렇게 민간 참여자가 결정되게 되면 저 공공시행자는 민간 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설립하기 전에 설립 전 추정수입니다. 민간 참여자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 내용에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자자 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총사업비와 자금 도달 계획, 출자자 간의 비용 분담 및 수익 배분,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그래서 앞서 우리 함께 봐주셨던 것으로서 이 협약에 관한 사항과 사업 계획 내용을 비교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과 그리고 협약 내용에 대해 각각 살펴주시는데 특별히 4번 민간 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기준, 이것은 사업 계획 내용에 해당된다라는 것 살펴놓으시고 협약 내용과는 좀 관계없죠. 그런 부분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이윤율 같은 경우는 공통된 사항일 텐데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내용에 해당된다. 그런 차이점을 보시면서 내용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거입니다. 공공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협약 내용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정권자 승인 괄호 해놓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관할관청이 지정권자이죠. 환지계획과 관련되어 인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고 나머지 관할관청은 항상 지정권자였던 걸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승인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지정권자가 법인 출자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대해서는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고 그 지정권자가 출자자인 경우는 국장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절차와 관련되어 시군구청장 거쳐 제출한다. 당연한 이야기로 바뀌어놓습니다. 4번 국장은 보고 내용이 위법하거나 보완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 시정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받은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협약 체결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협약 내용 시정에 필요한 조치 하여야 한다. 5번 당연한 이야기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3번 이윤율입니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 중에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그래서 만약 공공이
총 사업비 100억 중에 60억을 부담하고 민간이 40억 부담했다고 하면 민간이 챙겨갈 돈은 40억의 10%인 4억 원 들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바로 대장동 방지와 관련된 이윤율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총 사업비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용지비부터 자본 비용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합산한 금액을 총 사업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공시행자 및 민간 참여자의 법인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경우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 이익 중에 민간 참여자에게 배분하여 하는 개발 이익의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사항 함께 봐주시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해당 시군구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설치 또는 그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설의 설치, 임대체 건설 용지, 공급가격 인하 이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민간이 취할 이윤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만 그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대장정책법과 관련된 올해 개정 사항은 어떤 형태이건 시험에 나오겠죠. 꼭 한번 살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공급 절차 개정 함께 보십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조성되는 땅을 조성 토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성 토지에 대해서는 공급 계획에 따라 분양하게 되는데 그 공급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이번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전에는 저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제출했었거든요. 지정권자 제출했던 공급 계획을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지정권자 승인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 공급계획 승인 개정된 제목 확인해 놓습니다.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려 할 때 조성 토지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 토지 공급 계획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로서 조성 토지에 대한 공급 계획 직접 작성하거나 지정권자가 조성 토지 공급 계획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지도의사, 대도시장의 의견 청취하고 지도의사가 지정권자이면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토지 공급 계획에 대한 직접 작성, 승인과 관련된 의견 청취 절차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시행자가 직접 시행자 추천 오시고 직접 동의를 해놓습니다. 건축을 건축할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조성 토지 공급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 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 토지 중에 해당 민간 참여자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화천대유라고 하는 민간 참여자가 김땡땡이라는 분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참여한 민간 참여자라고 하면 그 출자 범위에서만 조성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자 공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때 지분 범위만
지분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그걸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대장동 방지법과 관련된 개정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번 공급 기준입니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은 실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여기 조성토지 계획은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 3단계에 등장하는 공급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급 계획은 2단계에 수립되었던 실시 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 계획은 실시 계획의 하위 계획이기 때문에 상위 계획인 실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을입니다. 시행자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 공급해야 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 부여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하게 된다면 공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추첨, 수의 계약이죠. 여기 수의 계약과 관련되어서는 공급받는 자가 딱 하나일 때,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조성토지 공급할 때 수의 계약, 공공에게 공급하게 되었을 때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반면 추첨과 관련되어서는 공공세 용지,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그리고 330 이하의 단통된 용지, 공장 용지 4가지 경우는 추첨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경쟁 입찰과 관련되어서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최고가 입찰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자에게 낙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성토지에 대한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한다. 그걸 기억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4번)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대장동 방지법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일부 개정되었던 것 기억하시고 국장과의 협의 기준 50만이죠.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관련되어 공공과 민간의 출자 법인, 협약과 관련된 내용, 사업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각각 살펴놓으시고 민간 참여자의 이윤, 상한율에 관한 사항을, 상한선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된 사항, 수용 방식에서의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개발법과 관련되어 출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제 4번 건축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280페이지에 가설 건축물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가설 건축물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시군 구청장의 허가받아 설치하고 사유지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만들게 되는 현장 사무소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그중에 신고 대상과 관련된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 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 범위에서 가설 건축물별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의 경우는 공사 완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심관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공사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사용 승인 대상 아니죠. 그 정도를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방화에 장애되는 용도 제한입니다. 단서사항만 개정했는데 중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는데
요즘 지사서 있는 문제와 관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놓습니다. 사실 기본 수업할 때 대충 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예 안 했던 것도 같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방화. 화재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것을 방화합니다.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 불 끄는데 방해되는 용도는 같은 건물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동택, 장례식장,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 산후조리원. 그래서 의료시설부터 산후조리원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공동택 줄쳐 놓습니다. 이러한 것과 위락시설, 위험을 지장의 설시설, 주유소를 말합니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정비 공장. 이러한 용도는 같은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건축물이 복합 용도로 건축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건물 일부가 위락시설로 사용 중이고 건물 일부가 공동택이나 의료시설로 사용되게 되면 저 의료시설의 경우는 병실이 있거든요. 화재 발생했을 때 신속한 건물 밖으로의 탈출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화재와 관련된 인명피해가 아주 크게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공동택 등은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자동차 정비 공장 이러한 네 가지 용도는 같은 건물에 건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고요. 방화에 장애되는 용도 제한으로서 건축물 일부를 공동택으로 사용 중인 때 또는 의료시설로 사용 중일 때 동일한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지문 깔아놓고 장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러한 것들을 오지순다에 넣어놓게 된다고 하면 공동택과 노인복지시설 등은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시험에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단서에 관한 표현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같은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바꿔놨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개정되었다고 관련 내용을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 전의 내용으로 공동택 중에 기수하는 공장과 같은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산 디지털단지역, 구로 디지털단지역에는 아파트형 공장에 지식산업센터이거든요. 기숙사를 함께 건축해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산센터에 만들어져 있는 기숙사는 전매 제한 대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산 디지털단지역 지나시다 보면 기숙사 분양 받아가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기숙사인 공동택과 공장은 같은 건물에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중심상업지역 등의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저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위락시설과 공동택 같은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공동택과 초고층 건물이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물에 있는 경우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중심 상업지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곳이라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위락시설 동일한 건물에 당연히 함께 건축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지산센터, 바로 아파트 공장을 말합니다. 직장, 어린이집 같은 건물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주실 것은 공동주택 중에 기사는 공장과 같은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축법 개정 사항을 함께 봐주신 겁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첩 완화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2번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 중첩 적용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하나만 두고 있고요. 반면 국토계획법의 용적률, 중첩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 차이점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주택법입니다. 여기 주택법과 관련되어서는 정책적 구분에 따라 주택법에 반영된 것으로서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과 MB 때 도시형살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도시형살택과 관련되어 올해 법령 개정했는데 종전에 원룸주택을 지금은 소형주택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이란 다음 항목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이 소형주택은 아파트 형태로, 연립주택 형태로, 다세대주택 형태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세대별 주거적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50에서 60으로 바뀌었죠. 독립된 주거 생활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갖출 것,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답은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욕실,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원룸이죠. 라블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줄쳐 놓습니다. 욕실 및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욕실, 보일러 제외한 것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그 밖 공간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거실 등을 말하겠죠. 그 밖 공간 없었는데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침실과 그 밖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실을 두게 된다면 면적 7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3룸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룸, 3룸, 침실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리고 지하층에 세대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셨던 소형주택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것 잘 챙기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하나의 건축법에는 도시형 살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인정하는데 소형주택, 종전에 원룸주택이라 불리던 것을 소형주택으로 개정했고요.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회사 많은 곳으로서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퇴근할 때는 직장인들이 다 집에 간 상태입니다. 주차장 텅텅 비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는 도시형 살택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가 없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소형주택과 도시형 살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죠. 답은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기준에 대한 표현을 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닌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을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 이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 월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 월과 같은 말이라는 거 파악하시고 얘는 건설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숫자 2, 3 중에 뭐와 관계됐다? 2. 그래서 12일간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이고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술의 2배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번입니다. 저투기 과일지구로서 직전부터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곳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 과일지구로서 청이 5대1 초과 2개월 동안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구미대 규모의 경우는 10대1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걸 한번 꼭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일지구와 관련된 지정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십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투기 과일지구 지정안에 속한 날에 바로 전달, 투기 과일지구 지정 직전월부터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하거나 구미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 10대1 초과하는 곳, 그래서 청이 5대1 초과. 심청 기억하시면서 청약 경쟁률 2개월입니다. 5대1 초과. 구미대 규모의 경우는 10대1 초과한 곳은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할 수 있죠. 2번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주택 공급 위축될 우려 있는 곳, 위축 주셨습니다. 투기 과일지구 지정 직전월에 주택 분양 실적, 좀 전에 주택 분양 계획이었거든요. 분양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미리 계획한 것이죠. 반면 실적은 과거이죠. 그래서 주택 분양 계획 대신 지금은 주택 분양 실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얘는 공급과 관계된 사항으로 숫자 2, 3 중에 3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은 시장 경제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얘가 공급 곡선이거든요. 저 분양 실적이 전 달보다 30% 이상 감소했다고 하면 이 공급은 늘어나는 것입니까? 감소된 것입니까? 감소된 것이죠. 그래서 종전 가격과 변경된 가격 비교하게 되면 가격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 공급 위축될 우려 있는 곳. 그 사업계획 승인 건수는 투기 과일지구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를 말한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 6개월간의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하면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해당 지역에 속하는 시도의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시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면 주택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가격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 비율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 수가 주택 청약 1순위자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청약 신청 가입한 사람 많은데 분양주택이 적다고 하면 가격 상승할 우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이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정 효과와 관련되어 리얼번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는데 확인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저 투기 과일지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기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좀 전에 1년마다 재검토하던 것을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6개월 내 동일 사유로 재해제 요청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꼭 한번 기억하시면서 401페이지 리얼 삭제된 것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에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은 집값 올라가는 곳이 과열 지역이고 집값 떨어지는 곳이 위축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열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부터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엔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도 공급과 관계된 사항으로 항상 숫자 3 나와야 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가버립니다. 청이 5대1 초과. 2개월 동안
월 평균 청약 등률이 5대1 초과, 국민대 규모의 경우는 10대1 초과한 지역. 그리고 나번입니다.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 주택 보급률 등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집값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2번 위축 지역입니다. 여기 위축 지역은 집값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과열 지역 정도에 대해서만 꼭 한번 살펴뒀습니다. 그리고 위축 지역 그냥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도 6개월 내 재요청 제한, 국장이 반기마다 재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의 개정 사항입니다. 여기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타용도 일시 사용과 관련되어 연장 기간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15년에서 18년으로 바꿨는데 이 숫자는 법에 잘 반영하지 않지만 18년으로 개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기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18년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일의 연장 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과 관련되어서는 기출문제에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의 농지대장입니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좀 전에 농지대장은 농지원부라 불렸습니다. 여기 농지원부는 사람 기준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관계 조사할 때는 농지원부라 했는데 투기 방지한다고 해서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지대장은 사람 아니라 필지, 농지의 필지, 소유권 단위로 작성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된 사항 한번 살펴보시고 저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농업인 그리고 농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농지법에서는 소유, 사육, 그리고 농지보전 세 가지 있거든요. 특별히 농지 소유와 관련되어서는 개정된 농지증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 7일, 4일, 14일이죠. 그거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거짓 부정함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지처분 명령 대상이고 처분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개정된 이행강제금 정리되실 수 있죠. 그리고 농지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위탁경영과 대리경장 그리고 임대차 세 가지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들어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아마 올해는 위탁경영이 시험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는 대리경장 시험이 냈거든요. 재작년에는 농지에 대한 임대차 냈습니다. 그전에는 위탁경영 시험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며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농지보전 기본적인 사항만 함께 해놓으시면 충분히 농지법에 출제되는 두 문제 중에 하나 이상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이렇게 개정사항들을 함께 보셨는데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개정자료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실제 시험 보게 되었을 때 그게 도움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10월 달에 합격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